오늘 이제 제목을 촬영용 네트워킹 및 V2X 기술 동향으로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비클 네트워크 아까 홍성수 교수님 말씀 주셨고, 이 2달 전에 같이 협력을 하는 VSI의 강선 대표님이 또 설명을 많이 주셔서 그쪽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V2X 관련된 내용들을 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목차고요. 오늘 말씀드릴 소개, 그 다음에 V2X 개요, 그 다음 관련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증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X가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지, 현실화가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어떤 것들이 가능할 것인지, 좀 고민할 부분들이 무엇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아까 홍상수 교수님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통신이랑 신호처리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요. 유선 쪽 통신, 전화선 모뎀 DSL 이런 쪽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마벨이나 이쪽에서는, 와이파이, 그 다음에 셀룰라 쪽 통신들, CDMA부터 4G, 5G 연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스트를 오면서 저희 이제 학생이 한 요정, 한 20명 정도가 되고요. 조금 아웃데이트 됐는데, 그다음 졸업생들이 여러 명 이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냥 저희 소개를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연구는 크게 보면 좌측, 우측이 있는데 좌측은 제가 원래 좀 예전부터 하던 그런 통신 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펀더멘탈은 통신과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제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인비클 네트워크 또는 V2X 쪽 부분, 그 다음에 전통적인 5G, 6G, 그 다음에 IoT 이런 쪽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장 통신, 전력 전송 이런 쪽을 커버하고 있고요. 당연히 피지컬 기어식 통신이 이제 증가 많이 될수록 정부가 결국 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큐리티 부분에서 통신 쪽 시큐리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은 이제 제가 디지스트 오면서 진행했었던 ICT 기술, 통신과 신호 처리를 접목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듯이 지금 그 바이오메디컬 쪽에 어떤 통신과 신호 처리,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안에 침습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비침습으로 실제로 외부에서 뭔가 프로빙, 그러니까 측정을 하고 어떤 신호들을 판단해서 자극을 하는 이런 쪽의 산업들이 지금 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병원에서도 임상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ICT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쪽도 같이 반 정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앞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것 같고, V2X는 워낙 또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 일반인들한테도 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유튜브 같은 쪽에서 V2X 찾아보시면 실제로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오늘 대부분의 자료들은, 나와 있는 자료들, 저희 또 캐티 쪽에 임기택 센터장님 자료를 또 제가 많이 갖고 좀 이용을 했는데요. 실제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 쪽들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좀 다른 내용들, 좀 더 이제 부각할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이 똑똑해지면서 오토노머스 비클 플러스 커넥티드가 돼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차량 안에서 복잡했었던 그런 인비클 네트워크의 그런 기술들, VTX라든지 ADAS라든지 인포테인먼트 모듈들, 그다음 센서, 카메라 이쪽 부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 아웃사이드 비클에서 V2 something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비클, 페데스트리안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측면들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똑똑해져야지 자율주행이 좀 더 고도화가 될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IV인과 V2X를 같이 보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조금은 버티컬하게 이 V2X는 기존의 차량 쪽, 제어 쪽, 이런 쪽 전문가들이 많이 일을 해주시고, 이 바깥의 쪽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셀룰라 쪽 하시던 분들이 많이 좀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밖으로 연결이 되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CAV가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요새 흥미로운 건 새틀라이트까지 연결이 되면서 앨런 머스크의 회사들,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실제로 그 테슬라랑 결합을 하려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그래서 격동의 어떤 그런 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차량의 인비클 네트워크 부분도 실제로 지금 이제 하나의 도메인, 음, 아키텍처지만 실제로 그런 존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식의 큰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인비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이제 에쿠스인데요. 이 철판을 뜯어내셨을 때 실제로 많은 게 여기 모비스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파워와 그다음에 이제 통신선인데요. 이 각각의 이슈들이 흩어져 있고 실제로 센서들이 더 많아지고 고도화되고 레졸루션이 올라가면서 데이터 레이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으로는 뭐 지금 1Mbps 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넷이라든지 서데스가 많이 적용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에 뭐 바퀴를 달았다, 뭐 이런 식의 스마트폰이랑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이제 케이블링 자체 유선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인빌리클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이렇게 많이 연결을 해야 되고 뭐 30빌리언의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린이 이제 한 12빌리언 정도 있고요. 그랬었을 때 무게와 그다음에 길이, 배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뭐 탄소 뭐 이런 배출 관련된 이제 자원 낭비라든지 그다음 디자인, 그다음 연비 이런 측면에서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링 문제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요. 기술로서 이 부분들을 좀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자체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 갈수록 ADAS나 Autonomous Vehicle 쪽에 센서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카메라도 계속 어떤 원거리, 그다음에 정확도 AI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화질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8GBps의 이런 카메라 화질이 필요하다라든지 또 우리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도 실제로 여러 개가 달립니다. 그랬을 때 디스플레이를 하나하나씩 또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초고속에 그다음에 실시간 전송이 필요하다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그래서 10GBps 이상의 데이터 레이시 실제로 지난번 저희 같이 하고 있는 VSI에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크게 보면 도메인 아키텍처가 실제로 이제 어떤 펑셔널리 연결이 돼 있다면 그거를 조널 아키텍처로 해서 로케이션별로 조금 더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 파워풀한 어떤 그 프로세서에 모두 연결을 시켜서 실제로 집중화하는 그런 측면의 성격들로서 전원 아키텍처로 좀 변화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와이링은 조금 간단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이스피드하고 좀 더 높은 데이터 레이스의 그런 프로세서랑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버스 또는 이제 참 멀티 드랍이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1대1로 연결되는 것 플러스 이제 버스로 해서 여러 개의 ECU들을 둘러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멀티 드랍 테크놀로지가 같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마켓 트렌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저속의 10Mbps 미만의 CAN, LIN, CAN FD 이런 버스의 형태가 많이 점유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이쪽에 100메가 이상, 그 다음에 기가, 10기가 이런 버스 P2P 1대1 통신입니다. 이쪽은 이제 워낙 속도가 높기 때문에 버스형으로 하기에는 실제로 기술 자체가 채널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 그런 통신 어떤 이론에 근거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대1로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이더넷과 그다음 서데스가 실제로 이제 이 시장을 크게 지금 좀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0% 정도 되지만 갈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이쪽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실제로 훨씬 더 큰 그런 이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그런 하이스피드 인터넷, 그러니까 연결을 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은 이더넷 전통적으로 인더스트리얼
쪽에서 많이 쓰던 우리 실제 뭐 많은 이제 실제 뭐 오피스에도 지금 쓰고 계시는데 그런 이더넷을 차량용으로 바꾼 그래서 8개의 케이블이 아닌 2개의 케이블로서 실제로 실시간성도 더 높인 그런 이제 100메가부터 이제 뭐 1기가, 10기가, 그 다음에 20기가 이상까지도 지금 이제 표준화가 되고 있고요. 실제 산업에서도 막 쓰고 있는데 이제 조금 상위 레이어가 좀 무겁고 시메트릭하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어, 백본 위주의 이제 통신들에서 사용이 될 예정인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서데스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한쪽에서 주로 카메라 같은 레졸루션이 높은 그런 쪽에서 보내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시메트릭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서데스가 어떤 맥시미라는 TH 같은 이제 자기 이제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부터 이제 표준화가 되는 미피나 또 ASI, A사라고 하는 그런 스탠다드 16기가까지 올라가는 이런 쪽의 기술들이 어찌 보면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 VSI와 함께 저희가 뭐 실적들을 좀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서데스라는 거는 어느 한치 주로 어시메트릭하고 P2P로 해서 아주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주로 원래 데이터 센터라든지 칩투칩 커뮤니케이션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통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차량용으로 이발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주로 그렇게 아주 빠른 그다음에 1대1 통신의 그런 방향으로 주로 쓰게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백본 같이 시메트릭한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엣지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캔이라든지 린 부분까지도 다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더넷도 실제로 T1S 같이 버스형 10Mbps 이더넷이 지금 또 표준화돼서 열심히 일을 좀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서는 이더넷 시장에서도 실제로 차량을 모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상위 레이어는 다 이제 이더넷으로 프로토콜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파이만 실제로 달라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올 이더넷 그런 테크놀로지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코어 네트워크 부분을 상당히 시장을 점유하면서 기존의 캔, 린 같은 엣지 네트워크 시장도 실제로 이더넷으로 리플레이스 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롱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송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연구 쪽 부분을 많이 담당을 했고요. 이제 기술 개발해서 VSI랑 같이 협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관련돼서 신메가 쪽에 그런 T1S, IEEE 802. 그니까 이더넷, 버스형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메가 쪽에 10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메가 쪽은 아직 뭔가 그 표준이 아직 시장이 그만큼 열리진 않았기 때문에 100메가 쪽에는 표준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술들을 개발했고 그 결과들이 이제 뭐 여러 미디어 같은 데서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이런 버스형 멀티드랍과 함께 이제 P2P 1기가 10기가 쪽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서데스 쪽 부분에서는 미피 아무래도 이제 표준화가 돼야지 실제로 OEM이라든지 그런 티어사에서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안전하게 또 수급을 맞추면서 또 가격 경쟁력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좀 부합이 되는 미피와 A사 쪽 부분의 서데스 기술들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엔지니어링 샘플들도 올해 이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VS랑 같이 해서 이런 쪽 결과들도 얻어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트렌드로 지금 움직이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서머라이즈 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인 V2X 쪽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OBU, 우리가 이제 차량 안에 있는 온보드 비클 유닛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온보드 유닛이고요. 그 다음에 RSU는 로드사이드 유닛, 어, 그 기지국 또는 이제 주변 노상, 그런 신호등이나 이런 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버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까지 많은 노드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좀 더 스마트해졌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CAV를 구현하는 기술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웨이브 또는 DSRC라고 하는 웨이브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통신 쪽
그 하이 레이어를 주로 얘기하고 있고 이걸 전체를 다 프로토콜까지 얘기하는 DSRC 또는 CVT, 셀룰라 V2X, LTE랑 5G NR 기술들을 예, 위시하는 그런 쪽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결정할 것이냐라는 게 초유의 어떤 관심사, 특히 한 최근에 2, 3년 동안은 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쟁도 많이 했고요. 그 관련돼서 오늘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이 필요성 부분은 뭐 아주 워낙 유명했었던 그런 테슬라에서 하얀 그런 덤프트럭, 그러니까 그 화물트럭이었죠. 그 때문에 인지 못해서 실제로 부딪힌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변에서 뭔가 인프라 같은 데서 상황을 파악해주고 아니면 차가 주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해보자라는 게 V2X의 어떤 베네핏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 한계라는 건 이제 센서만을 갖고 의존을 하게 되면 자기의 차량의 센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해피가거나 무천이거나 물론 이 부분도 성능을 계속 올리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VTX라는 기술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V2V 차량과 차량 또는 V2P 페데스트리언에서 이제 뭔가 세이프티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Vehicle to Infrastructure 그런 그 신호등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돌발 감지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신, 그 다음에 V2N이라고 해서 실제로 네트워크,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는 셀룰라 네트워크 과 연결을 하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V2X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펙트는 뭐 예상할 수 있는 뭐 안전성, 트래픽 에션시, 퓨어 세이빙, 뭐 요새 OTA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들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플래투닝이라든지 센서 세어링, 그다음 원격 주행, 그다음 어드밴스 드라이빙 이런 쪽들을 이제 좀 더 고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V2X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룰라 V2X는 셀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로밍 하시듯이 이제 여러분 LTE랑 5G 쓰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이제 그거를 차량 쪽으로 뭔가 특화시켜서 망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에 있어서 커버리지가 뭐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전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2N이라는 것은 이제 셀룰라 V2X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DSRC는 우리가 와이파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와이파이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셀룰라처럼 이제 광대역으로 그 다음에 로밍이 되지 않죠. 우리가 핸드오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지국이 없고 누가 전체적인 어떤 관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 방식이고요. 여러분들 보통 쓰고 계시는 와이파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돈을 내진 않죠. 와이파이 쓴다고 사용료를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V2V, V2I 같은 것들은 가능하지만 V2N은 CV2S 고유의 어떤 특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썼을 때 마켓은 이제 다 예상입니다. 물론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트 CAV 자체가 시장이 조금은 뭐 생각보다는 빠르게 좀 안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방향 자체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들은 다들 의심치는 않고 있고요. 물론 그걸 완전히 오토노머스 비클로 갈 거냐 아니면 인포테인먼트나 뭐 OTA나 어떤 특정한 어떤 시장들 위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또 따라서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저희 뭐 캐티 임기택 센터장님 쪽에서도 발표를 주셨었는데요. 아마 지금 DSRC 또는 LTE 보다는 이제 5G로 해서 좀 더 고도화된 그런 CV2X가 기술이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리딩을 하지 않을까라는 트렌드를 예상하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전망은 이렇고요. 관련돼서 V2X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2X 기술이라는 게 실제로 아키텍처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또 좀 잘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기술에 관련돼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많이 좀 찾아봤는데 이 그림이 가장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요 레이어를 기준으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KT에 지금 V2X 관련돼서 자율주행
및 V2X 관련돼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캐티 인비텍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도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한 번씩 보시면은 또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신에서 봤었을 때는 크게 이제 OSI 7레이어 해서 물리 계층부터 그다음에 모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계층으로 그다음 어플리케이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저희가 이제 저도 오늘은 이런 순서로 레이어층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부터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 대역 어디 주파수 대역까지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LTE가 따로 있고 그다음 5G가 있고 여기가 웨이브입니다. 그리고 쓰는 대역이 요만큼이라는 거고요. 실제로 5.9기가라든지 V2X 대역을 어떻게 쓸 거냐 이것도 신문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V2N은 또 다르게 우리가 쓰는 5G나 4G 그런 일반적인 대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역이고요. 그랬었을 때 V2X라고 많이 경쟁하는 기술은 주로 밑에 쪽이고 위쪽은 이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다 공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나열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ADAS 기능부터 해서요, 플래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고, 안전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3GPP라고 하는 이게 VCV2X만이 아니고 실제로 4G, 5G, 2G부터 3G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3GPP 그래서 3GPP입니다. 실제로 표준을 관장하는 그러면서 4G, 5G 그다음 6G까지도 이 표준을 관련된 그런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기술 문서를 V2X용 이제 이쪽 시장이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관심을 좀 별도로 또 이제 갖고서는 자료들을 좀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쪽 회사들이 같이 뒤에서 이제 그 관련 기관들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5GA라는 그런 쪽에서 이제 발표한 그런 백서에서 대표적인 시나리오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브이클 플래투닝 주로 앞뒤 간에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말 그대로 플래툰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 센서 쉐어링은 뭐 예를 들면 앞에 뭐가 큰 차가 있어서 뒤에 보이지 않을 때 앞차가 뒷차한테 뭔가 자기의 정보를 그대로 뭐 카메라를 쏴주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리모트 드라이빙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하지만 100% 자율주행이 안 되고 웨이모라든지 다른 회사들도 다 지금은 이런 리모트 드라이빙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어떤 스톡된 상태, 뭐 자율주행을 하다가 뭐 어떤 골목길에서 이게 뭐가 주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이 없었을 때 예. 그런 상황들이 됐었을 때 우리가 리모트 드라이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일종의 백업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이제 그런 제어권을 넘기고 사람이 이 상황을 보면서 원격으로 주행하는 그런 이제 백업 플랜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카메라가 바로 또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모트 드라이빙 부분, 그 다음에 어드밴스 드라이빙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자율주행을 이제 V2X까지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모드가 필요한지, 이제 우리가 보시겠지만, 리모트 드라이빙 같은 건 V2N으로 또 대표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그 센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V2N이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데이터의 지연 자체가 지금 3에서 극단적으로 한 5ms 정도까지 돼야지 이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챌린징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5G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서도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도 또 상당히 개런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 측면이 있고요. 데이터 레이트도 아까 이제 인비클 네트워크에서 기가 bps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V2X도 그만큼 또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1기가 bps 아니면 더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확도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챌린징한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5GA 같은,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자료들 하나씩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시면 찾아보시거나 구글링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요. 페이지는 조금 필요한 자료들은 중간중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5GA에서 이런 유스 케이스라든지 리퀘어먼트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한 그런 백서들을 나는 이제 뭔가 소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미국의 교통국입니다. 교통국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게 기본적인 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로드 사이드 RSU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다음에 순서도라든지 이런 연결성 부분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 건지 지금은 하나의 인터섹션에서 이런 세이프티를 조금 워닝을 하고 뭔가 신호등 같은 데서 감지를 해가지고 다른 차량들한테 연결을 뭔가 워닝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차량이 또 인프라한테 그런 신호등한테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게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그랬었을 때 어떻게 서로 연동을 해서 정보를 교환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파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해야 되는 게 이제 각각 개발자들의 몫이 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어떻게 그런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할 거냐. 이게 이제 표준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AM, DEM, BSM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쪽에 관련된 메시지 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V2X 메시지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이제 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통신은 기본적으로 표준에 근거합니다. 물론 자기가 혼자 워키토키 같이 그냥 통신기, 수신기가 같은 회사라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통신기가 있고 수신기가 서로 다른 제품이었어도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표준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때 어떤 정보들을 보낼 것이냐라는 것도 표준이 다 정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V2X 관련돼서 어떤 정보도 뭐 위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유럽에서 애쉬라고 하는 유럽 표준 단체가 실제로 정의한 그런 자료, 메시지 포맷이 캠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주기적인 메시지고 항상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10Hz 정도의 한번 이제 정하게 되면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 정보들을 포함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생겼었을 때, 그때 뭐 사고가 났다든지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만 보내는 그런 DM이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BSM이라는 것은 이제 유럽이 아닌 미국의 이제 미국 자동차 공학이죠. SAE가 이 735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BSM이라는 게 미국의 SAE J735라는 표준에 근거한 거고요. 파트 1은 위에서의 그런 캠과 같은 것, 파트 2는 이런 이벤트들, 하는 이런 옵셔널한 필드로 돼 있고, 이제 10Hz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메시지 셋은 현재로서는 15개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컨트롤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ITS 그런 서비스들은 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컨트롤 정보가 가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뭔가 센서를 원격 주행 같이 진짜 화면을 보내줘야 된다든지, 이런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다양한 대용량의 정보를 담기에는 지금 BSM은 지금,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그러니까 우리가 ITS까지만 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실시간 로 데이터 아니면 어느 정도 프로세싱된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실제로 자율주행용 대용량 실시간 정보를 보내는 그런 메시지 셋이 아직은 이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흐름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뭐 임의로 지금은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가지고 개발을 하기도 하는데요. 센소리스라는 게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 메시지 셋까지 포함해서 뭔가 확장을 할 것인지 이런 쪽의 얘기들도 지금 그러니까 어떤 단체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레이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V2X의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분류를 할 수 있고 뭐가 다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이제 V2X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GA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아우디라는 BMW, 엑슨, LG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다 망라돼 있는 그런 이제 단체고요. 실제로 차량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3GPP는 원래는 통신 쪽만 관장했었던 그런 표준화 그룹입니다. 그래서 5J랑 3GPP랑 같이 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SAC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유럽의 엣지, 그다음 IEEE 웨이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웨이브는 기본적으로 와이파이, 그다음 IEEE 그 표준의 방식을 이제 따르고 있고요. 이제 셀룰라 CV2X는 3GPP를 모태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이해를 갖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가장 대표적인 두 이제 기술은 DSRC 또는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셀룰라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LTE가 있고 그 다음 버전인 5G, New Radio라고 해서 5G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이제 차량들을 보고 인프라를 봤었을 때 UU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V2N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과 기지국 또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V2N은 기본적으로 깔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2D라고 해서 디바이스 디바이스 또는 M2M 해서 머신 투 머신 핸드 그런 쪽에 이제 표준 자체가 이제 셀룰라 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더 이상 꼭 객체가 되진 않는다고 해서 D2D라는 게 나왔고, 그거에 이제 차량으로 전제를 했었을 때 이제 인터페이스를 PC5 또는 사이드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2V, V2I, V2P라는 것들이 이제 PC5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 간에 그다음에 인프라 간에 이런 것들은 PC5고요. 그 다음에 기지국으로 넘어가는 건 V2N. 그렇기 때문에 DSRC에서는 기본적으로 V2N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다고, 유유 인터페이스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셀러 모드는 유유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 다음 PC5도 있는 상황에서 모드 3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센트럴라이즈드 돼 있으면 확실히 조금 더 시스템을 운용하기에는 편리합니다. 대신 이제 뭔가 돈을 낸다든 누가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뭐 테슬라 같은 데서 나의 이통사 사업 그 쪽에 어떤 서브스크립션 피를 이제 아예 뭐 자동차 값에 포함시키든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모델이 되고 있고 실제로 초유의 관심사를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모드 3라는 것은 결국 컨트롤은 시스템이 해주고 그 기지국들이 하고 데이터는 자기네들끼리 뭔가 하이브리드로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것 아닌 모드 4는 이제 와이파이랑 거의 같은 방식인데요. 다 D2D 그러니까 그 분산 방식으로서 활용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이제 셀러 VTX가 좀 더 포괄적인 어떤 옵션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뭐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이제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DSRC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2.11a라고 해서 예전의 와이파이 기술입니다. 지금은 쓰지는 않는데요. 거의 그쪽에서 실제로 20MHz짜리의 대역폭을 절반으로 만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샘플링, 그러니까 심벌 레이트를 그러니까 2배 늘려서 대역폭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시간과 이제 주파수는 역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2.11p라는 거를 촬영용으로 바꿨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쪽 관련된 어떤 프로토콜 라인이 쭉 있고요. 그 다음 TCP/IP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위에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 밑에 쪽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드리는 이제 웨이브 표준입니다. 그래서 주로 웨이브라고 얘기하는 것은 피지컬 레이어, 그러니까 모뎀이죠. 그 다음에 뭐 미디엄 액세스 여러 사용자들을 어떻게 관장하느냐, 그 맥까지 설명을 하게 돼 있고요. 전체를 이제 DSR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역 자체가 이제 DSRC는 10메가, 뒤에서 말씀드린 전체 이제 DSRC 대역이 거의 전 세계도 70메가라고 또는 30메가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의 기준 단위가 이제 10메가씩으로 잘라지게 돼 있고요. 이런 뒤쪽에 모뎀 기술은 뭐 오늘 굳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 유저들이 사용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조정을 하는지 배치를 하는지 부분이 이제 미디엄 액세스 레이어인데요. 맥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기술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CSMA CA 그래서 실제로는 감지를 하고 에어 쪽 무선이기 때문에 누가 쓰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좀 기다린 다음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게 개런티가 안 됩니다. 누가 뭔가 관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를 보다가 전송을 하는데 실제로는 쫑이나 말 그대로 컨텐션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간 어떤 리얼타임의 어떤 개런티드 된 서비스를 하기가 실제로 무선에서는 특히 어렵습니다. 특히 센트럴라이즈 되지 않았었을 때. 그래서 이제 DSRC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 DSRC는 오랫동안 VTX를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결과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안정성이 좀 더 있다, 검증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DSRC 쪽에서도 조금 너무 좀 올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802.11bd로 해서 표준화를 조금 한 번 더 이발부 시켰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올리고 데이터 레이트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신 기술을 좀 더 어드밴스된 기술들을 써서 실제로 전송을 뭔가 그 발전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편이긴 합니다. 뭐 데이터레이스 급하게 뭔가 아주 획기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쪽은 조금 이볼루션 된 기술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고요. 반면 이제 CVTX 쪽에서는 조금 이제 다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릴리스 14, 15 해가지고 이제 릴리스 보시겠지만 뭐 앞쪽 숫자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CVTX라는 것을 그전에는 셀룰라 시스템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 컸는데 요새는 버티컬 서비스라고 해서 차량 아니면 공장,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쪽을 5G 또는 LTE의 어떤 걸로 접목을 하려는 그런 이제 버티컬 서비스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부 사업에서도 많이 얘기가 하고 있는데요. DNA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CV2X고 그때 이제 릴리스 14부터 해서 2017년에 표준화가 1차로 됐고 지금 이제 LTE는 이 릴리스 14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조금 더 발전을 시킨 다음에 릴리스 16에서 2020년에 이제 표준화가 완성이 1차로 됐습니다. 이게 이제 5G New Radio라는 방식으로 해서 CVTX의 어떤 5G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둘 간은 여기까지는 호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4G에서 5G로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G 폰 또는 5G 폰 했었을 때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랬었을 때 실제로는 이제 진정한 5G는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17, 18도 표준화는 미리 이제 몇 년을 앞에 두고 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GPP에서 디파인을 했고 5.9기가의 어떤 그 PC5 사이드 링크는 5.9기가 정부에서 정해준 그런 V2X 밴드고요. 그다음 V2N이라는 거는 LTE 5G 기본 쓰고 있는 그런 대역을 쓰고 있기 때문에 2.4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900메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쓰시는 그런 다양한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이 통사들이 할당받은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UU와 PC5가 다르고 이런 사양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랬었을 때 이런 이제 뭐 거미줄 같은 그림들이 많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4G, 5G 뭐 이래서 데이터 레이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터는 어떻게 돼야 되고 코스트는 어떻고 그다음 몇 개의 디바이스를 지원할 거며 레이턴시가 얼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갈수록 커지는 값이거나 작아지는 값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갈수록 좀 더 어드밴스드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KPI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CVT에서 참 LTE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웨이브보다 보통 속도가 조금 더 느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그러니까 레이턴시가 그만큼 100ms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10mm라고 얘기는 했고, 페이지 3에서는 1ms이라고 하는데 1ms이라는 게 실제로 아주 챌린징한 값입니다. 근데 이 정도 해야지 아주 초고속의 그런 그 차량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에어 쪽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까지는 아직 뭔가 최적의 디자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합치게 되면은 얼마나 가능할지는 실제로 네트워크 이슈가 꽤 크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 뒤에 잠깐 언급을 할 거고요. 전송률 자체가 이제 100메가 이상, 아까 이제 인비클 네트워크에 기가 이상 간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리16에선 기가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고, 기존에는 지금 CVTX가 이 세이프티 위주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주로 알리는, 바깥에 알리는 브로드캐스팅을 모드만 주로 했었는데, 유니캐스팅이라든지 그룹 캐스팅에서 1대1로 서로 통신을 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이제 옵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가 지금 인기텍 센터장님 쪽에서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요것들도 지금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LTE에서 5G로 이발브 하는 것들, 그 다음 웨이브에서 실제로 다음 웨이브 방식, 그걸 이제 주로 통신 지연이라는 속도라든지 트루풋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제 10기가 뭔가 이제 혼자 쓰고 있다면 5G에서는 이런 수십 기가 bps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인비클에서의 그런 아주 고속 대용량 그런 센서 데이터들도 실제로 5G 또는 6G로 가면 로 데이터를 그냥 보낼 수도 있는 물론 그게 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지만 아마 규모의 경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나왔을 때 차량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미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표준을 VTX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큰 흐름으로는 지금 기사들도 종종 나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중국은 일찍부터 CVTX 쪽으로 결정해서 가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부분은 측면에선 DSRC로 먼저 했다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70메가 뒤에서 말씀드린 이 70메가를 5.9기가에 할당을 했다가 지금 웨이브가 실제로 한 20년 정도를 지금 할당을 했는데 잘 쓰지 않아서 이걸 회수를 하고 와이파이용 다음 버전으로 해서 분배를 하고 나머지 30메가를 CVTX로 할당하겠다 이런 지금 흐름들이 가고 있고요. 유럽도 실제로는 DSRC로 이제 픽스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공정성에 위배가 된다 해서 오픈을 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중국은 CVTX로 결정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이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뭐 결정이 될 거냐라는 것을 지금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실증 사례랑 구현 어떤 계획과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V2X를 이제 그런 기술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V2X 관련돼서는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통신도 또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도 마찬가지라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구축들을 주로 지자체, 지역들마다 좀 다른 형식으로 뭐 제주에서는 렌트카라든지 뭐 울산에서는 뭐 차량의 어떤 그런 화물차라든지 이런 쪽 측면에서 많이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뭐 13년부터 해서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들 그래서 여기 빨갛게 해놓은 거는 이제 5G까지 한 거는 이제 서울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는 주로 웨이브를 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증이 많이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CVTX가 중간중간에 들어왔는데 요거는 LTE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까지 들어간 건 이제 서울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임기택 센터장님 쪽에서 저희가 뭐 같이 연구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데 캐티에서 이 통신 방식 실증 사업이라는 정부에서 이제 어떤 요청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관련된 회사들, 그다음 컨소시엄들, 그다음에 관련된 기관들을 다 이제 뭔가
모아서 실증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성능이 더 좋은지 이런 테스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E, DSRC는 많이 했고요. LTE는 아직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놓고 보는 그런 실증 사업을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ITS에 필요한 서비스 요구 사항들을 다 리퀘어먼트로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능을 볼 것인지도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터널 같은 것도 패터널을 이용해서 성능을 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한 2,300km 정도의 주요 고속도로에 웨이브랑 LTE를 같이 지금 깔아서 성능을 테스트해 보는 것을 하고, 2024년이 상당히 중요한, 물론 이게 더 당겨야 되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더 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2024년부터는 전국의 도로를 단일 표준으로서 정해서 전국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단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사업자들이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여러 사업들,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CVTS의 현황들도 어떻게 보면 임기택 센터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뭐 우리나라가 워낙 앞서 있고 중국도 많이 앞서 있고, 근데 LTE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주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5G를 킵하고 5G로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까도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시겠지만 5G로 대세가 갈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뭔가 개발들, 그다음 테스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결과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하나하나 자세한 정보들을 뭐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FPS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 이렇게 뚝뚝 끊긴 뭐 사람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 한 거지만 실제로 이게 데이터 레이스를 1초에 15번 보내냐 30번 보내냐 60번 보내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고요. 그건 이제 통신의 부담으로서 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 주행과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현실감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지연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또 어떤 끊김 없이 그다음 레졸루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려면 결과적으로 HD부터 4K 이런 식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로 데이터로 가야 돼. 물론 압축을 할 수도 있는데 압축을 하게 되면 지연이 플러스가 돼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성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압축했었을 때고 압축을 안 했을 때는 좀더 데이터 레이시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컨트롤 데이터고 뭔가를 그렇게까지 타임 크리티컬한 게 적었다고 1초에 10번 정도의 10Hz 정도를 보냈다고 전제를 했었을 때는 이런 완전한 실시간 정보 뭔가 컨트롤 하겠지는 않는 그런 전제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서 세이프티까지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다 만족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연을 줄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에 V2N까지 갔을 때 이 네트워크 자체가 실제로 대부분은 베스트 에퍼런스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5G 폰 보시더라도 어떤 때는 좀 지연이 되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문제가 물론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서비스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세이프티 관련된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잘 만들 거냐라는 게 좀 숙제인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4G, 5G에서 이제 그 넘어가는 측면에서도 아까 이제 기술이 그만큼 발전이 돼서 물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까처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어에서는 1미리세컨드 단위까지도 가능하게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네트워크에서 과연 이런 걸 개런티를 어떻게 할 것을 쓸지 또 한다면은 그만큼 또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결국 자율주행 시장의 CAB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이런 거랑 다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G와 달리 뭔가 5G에서는 실제로 데이터 파이프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UHD라든지 로 데이터까지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어디에다 이런 것들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 주어진 자원 안에서
CV2 기술은 뭘 쓸 거고, 주파수 대역은 어느 정도 쓸 거고, PC5에서는 얼마를 쓸 거고, 아니면 V2에서 또 얼마를 쓸 거냐. 그다음에 통신 레인지 범위는 얼마나 크게 할 거고, 차량은 몇 대까지 인터섹션에서 100대 이상이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현실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봤었을 때는 외국에서도 이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돈을 많이 좀 자원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엣지 컴퓨팅, 포그 컴퓨팅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셀룰러 시스템, 우리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뭔가 그게 충분한 어떤 컴퓨팅이라든지 뭔가 충분하게 이제 뭔가 그 자원이 활용이 되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그거를 예전에 그런 컨셉이죠. 띵 클라이언트랑 띵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과연 클라이언트를 강하게 뭔가 메모리도 많이 넣고 CPU도 크게 줬고 해서 이제 각각을 똑똑하게 할 거냐, 아니면 저쪽 서버 쪽, 아니면 클라우드 쪽에서 집중을 한 다음에 통신으로 해서 정보를 네트워킹으로 해서 뭔가 컴퓨테이션은 클라우드 쪽에서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장단점이 있고, 실제로 그러면서 클라우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실제로 이동통신 어떤 사업자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클라우드 시장도 상당히 커졌고, 그러면서 엣지 컴퓨팅의 어떤 그런 뭐 시장들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이게 차량으로도 분명히 넘어갈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셀러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뒤에 오겠지만, 그렇게 됐었을 때 이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롱텀의 어떤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OBU, RSU, 센터 클라우드가 있었을 때 이 결과적으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나 컴퓨팅 파워는 주로 센터 클라우드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고요. 대신 네트워크 지연이 크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냐. 자원을 갖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이 뭐 100원이라는 돈이 있었을 때 이 전체에다가 센터에다 얼마, 도로에다 얼마, 차량에다 얼마 이런 식으로 쓸 거냐라는 측면에 있었을 때는 각각의 비즈니스 하는 쪽의 당사자들은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어떤 식으로 기술로서 또 커버할 것인지, 모델링 할 것인지, 이런 쪽 얘기들은 아직은 스마트폰은 좀 나와 있지만 차량 쪽에서는 또 도메인이 다르고, 그렇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면도 있어서 롱텀으로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 관련된 연구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시겠지만 빅데이터의 시대고 2025년에 한 엑사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이제 둥둥 떠다닐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관련돼서. 결국 이 시장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라는 게 상당히 지금 미래로 봤었을 땐 크고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V2X를 얘기할 때 지금은 네트워크를 주로 얘기하지만 컴퓨팅이라든지 스토리지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자원이 무한하진 않습니다. 유한했었을 때 이런 컨스트레인트에서 어떤 식으로 자원을 분배할 건지, 그래서 서비스와 고신뢰와 뭐 대용량의 이런 데이터 서비스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이제 저희 그 디지스트에 합류하신 이제 김백 교수님 쪽의 그 결과를 저희가 과제 같이 하면서 갖고 왔는데요. 소개를 드리면 실제로는 이제 컨셉입니다. 로드 밸런싱에서 이런 컴퓨팅과 트래픽 네트워크 로드들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을 때 어디다가 좀 더 자원을 많이 써야 되느냐라는 측면에 있었을 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측면에서 그냥 가까운 데다가 컴퓨팅을 연결하게끔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빨갛게 중간중간에서 결과적으로 데드라인, 어떤 지연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는 좀 더 먼 데다가 차라리 멀지만 지금 좀 더 한가로운 네트워크에다가 접속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차량에서도 필요할 거다. 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측면, 프로세싱 측면, 스토리징 측면,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할 것이냐, 이런 수학적 모델링부터 생각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그러면서 그거를 차량 시뮬레이터, 이 기존의 트래픽 전용의 시뮬레이터와 V2X는 또 좀 별개로 지금 개발이 됐고요.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좀 더 맞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성능을 이제 실제로 실증을 하기 전에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자원을 분배해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좀 필요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디지스도 제가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정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예타 사업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처, 과기정통부, 뭐 산자부, 그다음 경찰청, 그다음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꼭지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롱텀의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런 트래픽 로드의 모델링, 그다음에 시뮬레이터 만드는 부분, 거기서 V2X나 이런 것들, 컴퓨팅과 네트워킹에. 그래서 실제로 여기 우리 자동차 반도체랑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이 다 관련이 돼 있는 그런 파트고, 이게 자동차 쪽에서는 아직은 많이 좀 돼 있지는 않다고 전 나름대로 저희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런 이제 결과들을 개발해서 실제로 시뮬레이터 상에서 뭔가 실증을 하기 전에 전 단계 아니면 검증을 할 때 결국 RSU 이렇게 많은 숫자, OBU 많았었을 때 결국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실제로 하나의 예에서 플래투닝 같은 걸 할 때 이 앞차에서 이제 프로세싱 하는데 다 혼자 할 거냐, 이런 인프라에서 정보를 보내고 자기 카메라에서 센싱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의 뭔가 인식, 판단, 그다음 뭐 처리, 그러니까 그다음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혼자 똑똑하게 갈 거냐, 아니면 정말 V2X가 파워풀해져서 어떤 카메라 같이 로 데이터 같은 것들은 근처에 엣지 같은 데다가 RF 같은 데서 프로세싱하고 다시 받는 게 오히려 더 지연도 적고 뭔가 효율적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실제로 조만간 닥칠 그런 이슈들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관련된 연구들도 이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우리 IVN이랑 V2X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지금 많이들 안 돼 있는, 그냥 게이트웨이로 연결만 하면 되겠지가 현재의 전체적인 컨셉인데, 실제로는 엔드투엔드로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 거냐, 프라이트가 다르고 데이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많은 경우에는 이 통신은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AI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통신 오류도 있고 지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게 사람이 인식을 하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원격 주행은 사람이 인식하고요.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건 AI가 인식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런 통신의 어떤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인식 성능이라든지 거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쪽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지금 뭐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AI 연구들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통신 문제는 없다라고 전제를 많이 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또 진짜 압축을 할 거냐 말 거냐, 압축을 하게 되면 컴퓨팅이 그만큼 들고 또 지연이 드는데 데이터 레이스는 줄어들고,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쪽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IVN과 V2X에 관한 어떤 최적의 옵티마이제이션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어찌 보면 IVN과 VTX를 주로 연구 개발하셨던 분들이 좀 다른 백그라운드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스마트 게이트웨이 같은 것들로 해서 서로를 알고 전송을 뭔가 필요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런 필요성은 엔드투엔드에서 센서부터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인비클 네트워크를 거쳐서 게이트웨이를 거친 다음에 VTX에서 필요하면 네트워크까지 다 갔다 오는 이런 엔드투엔드 옵티미제이션을 레이턴시나 트로풋이나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홍성수 교수님 시간이 지금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 마지막 장인데요. 시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장에 이런, 제가 그래서 그냥 기존에 많이 나왔던 거 플러스 이제 오픈해서 좀 고민해야 될 이슈들을 몇 개만 적어 놨습니다. 질문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V2X가 과연 시장이 언제 열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또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보안 같은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제화가 돼서 지금 뭐 꼭 써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안 쓰면 이제 차를 팔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되는데, VTX도 아마 그런 흐름으로 언젠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성이나 이런 기지국
쪽 아니면 이 통사 사업자들 얘기를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시장 개혁 시점이랑도 관계가 있는데 유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기지국을 5G로 별도로 쓸 거냐 차량 말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쓰는 기지국을 V2X랑 같이 쓴다? 이것은 잘못하면 기존의 통신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아마 구축이 돼야 될 텐데 5G 기지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구축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돈이 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CV2X랑 DSLC 중에서 과연 누가 뭐 나중에 어떤 우선권을 주도권을 질 것이냐.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LTE랑 WiMAX, Y브로라는 그런 쪽에 이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파이 있고 이게 이제 셀룰라 쪽이었습니다. 그쪽 3G 하면서 많이 경쟁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고, OEM, 이통사, 단말사, 뭐 클라우드까지 다 지금 여러 이제 V2X 관련된 서비스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것이냐 이런 쪽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이제 고민할 요소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가 스타링크라는 이런 V2X 서비스에서 토탈 솔루션으로 지금 IBM부터 V2X 그다음에 AP라든지 이런 프로세서까지 그다음에 V2X까지 그냥 내재화를 다 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겁나는 상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과거의 스마트폰 사례에서 VTX 칩이랑, 그 다음 지금은 따로 하지만 AP 칩 같은 거 프로세서들을 같이 하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이런 큰 5G 같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회사 자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독과점 시장으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사이드링크만 또좀 작은 회사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런 사이드링크의 독립시장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크게 봤었을 때 차량 포함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그다음 로봇, UAM 등으로 이제 아마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